세종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당대에도 하늘이 내린 성인이라 칭송받았다. 그러나 세종의 뒤에는 평생을 눈물로 지낸 한 여인이 있었다. 세종의 아내 소원왕후 심씨였다.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는 1395년 9월 당대의 명문가 청송심씨 시몬과 순흥 안씨의 딸로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다. 소원왕후의 조부 심덕부는 고려말 5왕 때 이성계를 따라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창왕을 패하고 공양왕을 세워 이성계, 정도전, 정몽주 등과 함께 구공신이 되는 등 태조 이성계와 정치적 입장을 함께했다. 또한 심덕부는 고려말 최무성과 외구토벌의 공을 세웠고 한양의 궁궐과 종묘 건설의 총책임자이기도 했다. 심덕부는 그 공을 인정받아 조선 건국 후 회군공신 1등에 책봉되며 정종 때에는 좌의정까지 지냈다. 소원왕후의 아버지이자 세종의 장인인 시몬은 형조판서 호조판서에 올랐다. 세종 즉위 후 시몬은 44세 젊은 나이로 영의정에 올랐다. 소원왕후의 숙부 심종은 태조의 차녀이자 태종의 친누이인 경성공주와 혼인하였다. 소원왕후 심씨는 어릴 적부터 항상 정숙하고 덕이 많았다. 소원왕후는 자신의 숙모이자 세종의 고모였던 경성공주의 추천으로 훗날 세종이 될 충녕군과 1408년 14세의 나이로 혼인했다. 이때 충녕군의 나이 12세였다. 이미 양녕대군이 태종의 뒤를 이을 세자로 있던 터라 소원왕후 심씨는 셋째였던 충녕과 결혼했기에 권력에서 벗어나 왕자의 아내로 순탄한 삶을 꿈꿨을 것이다. 그런데 세자 양녕대군은 학업을 멀리하고 사냥과 풍류를 가까이 했다. 게다가 자기 스승이 오는 날 개 짖는 신용을 내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다. 양녕의 행동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자 아버지 태종은 그를 불러 야단도 쳐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양녕대군은 곽선의 첩이었던 어리를 자신의 첩으로 들였다. 그녀는 장안의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미녀였다. 기생 출신인 어리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가진 것이 드러나 태종이 대노하며 질책하자 양녕대군은 이에 반박하는 편지를 올렸다. 태종의 마음이 양녕대군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영의정 유정현과 좌의정 박은이 나서 현명한 이를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며 세자 폐위를 태종에게 건의했고 1418년 6월 3일 태종은 결국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위했다. 참고로 이직과 황희는 양녕대군을 두둔하며 충녕대군의 세자 책봉을 반대했다가 유배를 갔다. 태종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황희였지만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이었다. 양녕대군을 패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주장한 유정현과 박은은 훗날 세종의 장인이자 소원왕후의 친정아버지인 시몬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충녕대군의 세자 책봉을 반대한 이직과 황희는 태종이 유배를 보냈지만 아들 세종은 즉위 후 그들을 중용하였다. 폐세자가 되어 쫓겨난 양녕은 이듬해 1419년 편지 한 장을 남기곤 사라졌다. 이 소식을 들은 양녕의 장인인 김한로의 첩과 양녕의 유모는 어리를 찾아가 그녀를 책망하며 구타했다. 어리는 수모를 당한 그날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다. 사라진 양녕은 이튿날 나타났다. 담담한 얼굴로 어리의 자살 소식을 들은 양녕은 방으로 물러나 유유히 비파를 탔다고 한다. 1418년 6월 3일 형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어쩌면 왕자의 아내로 평탄한 삶을 꿈꿨을지 모를 소원왕후 심씨. 남편의 갑작스런 세자 책봉은 그녀에게 불어닥칠 비극의 시작이었다. 충녕대군이 세자가 된 지 2달 후인 8월 10일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다. 자연스레 소원왕후도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세종은 비록 왕이 되었으나 병권을 비롯한 실권은 상왕인 태종이 가지고 있었다. 세종이 워낙 어진 심성 탓에 신하와 다른 왕자들에게 휘둘릴까 걱정한 아버지 태종은 상왕이 되어 배후에서 집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왕위를 물려주자 하루아침에 자신을 찾는 신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태종은 내심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당시 병조판서는 박습, 병조참판은 강상인이었는데 강상인이 실세였다. 강상인은 태종을 대군 시절부터 곁에서 모신 태종의 가신이었다. 그런 그가 권력은 하나의 통로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였을까? 병권과 관련된 일은 상왕 태종에게 보고하라는 태종의 양의 교서에도 불구하고 강상인은 경복궁을 지키는 금이군에 대한 일을 태종이 아닌 세종에게 보고했다. 강상인의 보고를 받은 아들 세종은 병권을 쥐고 있던 아버지 태종의 심기를 거스를까 걱정되었지만 아버지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에 강상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태종의 생각은 달랐다. 태종은 자신이 관할하는 병권에 함부로 손을 댄 데 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상왕 태종은 병조참판 강상인, 병조판서 박습, 그리고 소원왕후의 숙부 심정 등을 하옥시켰다. 세종이 왕위를 물려받은 지 불과 보름 만의 일로 상왕 태종의 힘을 과시한 사건이었다.
모진 국문이 끝나고 강상희는 그간 태종을 섬긴 노고를 참작해 작첩을 몰수하고 귀양을 보내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 박습은 경상도 사천으로 유배되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된 듯 보였다. 1418년 9월 3일 세종의 장인이자 태종의 사돈인 시몬은 44세 영의정에 올랐다. 며칠 후 시몬은 명나라로부터 세종의 즉위를 허락받기 위해 사은사의 수장으로서 명나라로 떠났다. 사은사는 왕의 친척을 보내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이다. 사은사로 떠나는 시몬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왕의 행차를 방불케 했다. 시몬의 화려한 행차는 외척의 득세를 경계하고 있던 태종에게 경계심을 갖게 했다.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이고 외척의 득세를 막기 위해 자신의 처가인 영민 씨 4명의 처남을 모두 죽였을 정도로 왕권의 걸림돌이 되는 그 누구든 숙청했던 태종이었다. 어리고 여린 아들이 걱정되어 상왕으로서 국정을 이끌던 태종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해 11월 병조자랑 안원호가 태종에게 강상인 심정 박습이 일전의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를 호령이 두 곳에서 나오는데 한 곳에서 나오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참소했다. 이는 병권을 비롯한 실권을 가지고 임금 위에 군림하는 상황 태종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에 격분한 태종은 11월 3일 강상인 박습에 대해 재추국을 열었다. 4차례의 압수령 등 모진 고문 끝에 강상인은 취조자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았다. 강상인은 주모자가 시몬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다. 강상인은 거열령을 당했다. 박습 역시 유배지에서 참수되었다. 두 번의 왕자의 난 때 태종을 도와 공을 세운 좌의정 박은이 이르길 시몬이 전에 영의정을 한사코 거절한 것은 좌의정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태종에게 거짓으로 고했다. 당시 영의정과 달리 좌의정과 우의정은 다른 관직을 겸할 수 있었다. 좌의정은 병조판서를 겸할 수 있었는데 시몬은 좌의정으로서 병조판서를 겸해 병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서슬퍼런 칼날은 사은사로 떠났던 영의정 시몬을 향했다. 고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명나라에서 돌아오던 시몬은 태종의 명으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시몬에 대한 조사는 전 영의정 유정현이 맡았다. 조사는 강상인의 경우처럼 혹독했다. 세종의 장인이자 영의정이란 신분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 시몬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 모든 상황에 배후에 태종이 있음을 거짓 자백을 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음을 알게 된 시몬은 태종이 원하는 답을 내놓았다. 다음날 시몬은 수원에서 사약을 받았다. 야사에서는 죽기 직전 박은의 반남 박씨와는 혼인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한다. 시몬은 태종 사후에도 복권되지 못하다 훗날 시몬의 외손자인 문종에 의해서 무고임이 밝혀져 복권이 되어 안효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는 현재 경기도 수원 광교 역사공원 내 안효사에 잠들어 있다. 영모의 혐의로 시몬이 처형되고 그의 형 심인봉, 심징 등은 유배되었다. 국문을 맡은 유정현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시몬의 부인과 딸들은 천인이 되어 관노비가 되었다. 시아버지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친정아버지, 왕비가 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친정이 몰락해버린 소원왕후 심씨,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울음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을 소원왕후 심씨는 구중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슬픔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화의 여파는 그녀에게까지 미쳤다. 유정현, 박은 등은 그 아버지가 죄가 있으니 그 딸도 마땅히 왕비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태종에게 패비까지 건의했다. 이들은 태종이 죽고 나면 수원왕후의 복수가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려 한 것이다. 그러자 상황 태종은 형률에 연주한다는 명분이 없다는 점과 세종과 금슬도 좋다는 이유를 들어 소원왕후 심씨의 패출을 거부했다. 소원왕후는 이미 세종이 즉위 전 왕자 향과 유를 낳았고 친정아버지가 모진 고문을 당할 무렵 셋째 아들 용을 막 출산한 무렵이었다. 태종은 장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도 아내 원경왕후 민씨만은 끝까지 왕비로 남겨두었던 것처럼 세종의 아내 소원왕후 심씨의 아버지와 숙부를 죽였어도 왕비로서 소원왕후의 지위만은 빼앗지 않았다. 시몬 사건은 외척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정치를 하길 바란 아버지 태종의 의지와 태종에게 아부하려는 신하들이 만든 사건이었다. 외척 세력의 제거는 1419년에 태종이 주도하여 단행된 대마도 정벌과 함께 세종 치세의 한 토대가 되었다.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가 죽고 2년이 지난 1422년 5월 태종은 56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세종에게는 대신들을 일거에 장악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시몬 사건 제조사였다. 세종 역시 장인의 억울함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세종이 제조사를 명한다면 당분간 권한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지만 진실은 어렵지 않게 드러날 것이었다.
더구나 핵심 실세들이 제거된 자리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 조정이 태종의 신하들에서 세종의 신하들로 대거 물갈이 될 것이다. 이는 장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중전 소원왕후 심씨의 한을 달래주는 길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은 제조사를 명하지 않았다. 효심이 깊었던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쉽사리 뒤집을 수 없었다. 또한 무자비했던 아버지와 달리 세종은 신하들을 품었다. 시몬 제거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은 박은과 유정현이었다. 절묘하게도 박은은 태종보다 하루 먼저 세상을 떴다. 그러나 유정현은 그러하지 못했다. 유정현은 시몬을 직접 신문하고 시몬 일가의 여자들을 관비로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장본인이었다. 나아가 소원왕후 심씨를 폐비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태종이 승하하고 보복의 칼날이 자신을 향할까봐 그는 하루하루 살얼음 판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은 그에게 좌의정 벼슬을 내렸다. 나라의 중대사를 논할 때는 꼭 불러 의견을 구했다. 태종을 책동해 왕비 가문을 멸문지화에 이르게 했지만 당대 최고의 재정 전문가였던 유정현을 품음으로써 세종은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유정현이 죽자 좌의정 이직과 우의정 황희는 세종에게 소원왕후 심씨 일가의 복권을 주장했다. 세종은 소원왕후 심씨의 친정어머니 순흥안 씨와 자녀들을 천안에서 면제했으나 끝끝내 시몬은 복권하지 않았다. 시몬은 세종의 아들 문종 때에 가서야 사면되었다. 참고로 문종에 의해 심원이 복권된 후 성송심씨 가문은 몇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서인의 태도 심의겸을 미시로 노론의 핵심 가문 중 하나로 정비 3명을 비롯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위세를 떨쳤다. 남편 세종의 판단이 어떤 이유에서건 결국 아버지와 친정의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적의 딸이라는 아픔을 소원왕후 심씨는 온전히 스스로 감내해야 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모진 세월을 버텼지만 역사는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조선은 첫 번째 세자빈부터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났다. 1392년 8월 20일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후 현빈 유씨를 세자빈으로 삼았으나 1393년 6월 4시 이만과의 불륜으로 인해 현빈 유씨는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1418년 6월 3일 태종은 양녕대군을 패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았다. 양녕대군이 패출되면서 세자빈 김씨 역시 대군 부인으로 신분이 강등되었다. 이런 전례를 참고하여 세종은 차기 왕비가 될 세자빈의 간택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세자가 14세가 되던 해 맞이한 세자빈 김씨는 김호문의 딸로서 18세의 박색이었다. 세종은 직접 문무 신하들을 거느리고 왕세자빈을 맞이했다.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에서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난 향은 아버지 세종을 닮아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했다. 하지만 결혼 당시 세자 나이 14세, 아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세자향은 세자빈의 처소를 찾지 않았다. 대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낸 중전 심씨의 시비 효동과 덕금을 더 가까이 했다. 세자가 자신을 찾지 않자 하루하루 속만 태우던 세자빈 김씨에게 동궁의 시비 호초가 묘책을 귀띔해줬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 뒷굽을 잘라 불에 태운 뒤 재를 술에 타서 마시게 하면 마음이 돌아선다는 것이었다. 세자빈 김씨는 호초의 묘책에 따라 이 비방을 사용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초조해진 세자빈은 호초의 말에 따라 교접하는 뱀의 기운을 손수건에 묻혀 가지고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외에도 미초라는 풀을 먹고 자란 나비를 말려서 몸에 지니기도 하고 붉은 박쥐 가루를 써보기도 하는 등 세자빈의 체면도 망각한 채 세자 몰래 별별 민간 비방을 다 쏘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장차 국무가 될 세자빈이 지아비의 사랑을 위해 해괴망측한 비방을 사용한다는 소문은 금세 소원왕후 심씨 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세종이 왕비와 함께 휘빈 김씨를 불러 친히 자초지종을 묻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일일이 자백했다. 세종은 세자빈이 방술로 세자의 사랑을 얻고자 한 이 엽기적인 행각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결국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는 세자빈이 국무의 자질에 없다는 이유로 패빈하여 쫓아냈다. 세종이 심혈을 기울여 간택한 세자빈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도리어 화를 입고 쫓겨났다. 호초 역시 세자빈에게 방술을 가르쳤다는 죄로 차명에 처해졌다. 휘빈 김씨의 패출은 세종의 며느리 잔혹사의 시작일 뿐이었다. 박색한 외모 탓에 세자가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세종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고 세자빈을 뽑겠다고 공언했다. 세자빈 휘빈 김씨가 패출된 지 이틀 만에 세종 내외는 금혼령을 내리고 3개월 만에 세자향과 동갑이었던 봉여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였다.
소원왕후 심씨는 다시는 세자빈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연려전을 가르치게 하는 등 온갖 정성을 보였다. 남편 세자향 또한 세자빈에게 정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시아버지 세종의 뜻과 달리 순빈 봉씨는 연려전 등을 배운 지 며칠 만에 책을 뜰에 던져버렸고 궁궐 안에서 술을 즐겨 마시며 자유분방하게 생활했다. 세자향과 순빈 봉씨 사이가 소원하여 후사를 두지 못하자 1430년 세종은 예조의 청에 따라 세조도 후궁을 드릴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친히 권씨, 정씨, 홍씨를 세자의 후궁으로 봉했다. 후궁으로 들어온 승희 권씨가 세자와의 사이에서 왕녀를 낳자 순빈 봉씨는 이를 원망했다. 시아버지 세종과 소원왕후가 순빈 봉씨를 직접 불러 타일렀으나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순빈 봉씨는 세자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태기가 있다고 말했다. 소원왕후는 순빈 봉씨를 곁에 두고 보살폈으나 임신이 거짓으로 탄로나면서 세자빈에 대한 신뢰는 한없이 무너졌다. 또한 순빈 봉씨는 시녀의 변소로 가서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는 등 변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순빈 봉씨를 패출시킨 이유는 따로 있었다. 조선 왕실 최초의 동성애 스캔들 때문이었다. 당시 궁녀들 사이에는 대식이라 하여 동성애가 성행했다. 임금에게 승은을 입지 못한 궁녀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궁궐 생활에서 동성애를 통해 본능을 달랬던 것이다. 세자의 마음이 새로 맞아들인 후궁들에게 쏠렸고 세자빈 봉씨는 독수공방하는 신세가 되었다. 세자빈은 혹여나 세자가 밤늦게라도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12소상과 함께 기나긴 밤을 지새곤 했다. 세자빈은 12소상이 승희 권씨의 사비 단지와 동성애를 즐긴다는 사실을 듣고는 자신도 소상과 정을 나누었다.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세자빈은 더 이상 남편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세자빈은 저녁이면 사비 석가희를 불러 술상을 차리게 했다. 취기가 오른 세자빈은 술시중을 드는 석가희에게 음란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1433년 승희 권씨는 세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지만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죽고 말았다. 3년 후인 1436년 승희 권씨는 다시 딸을 임신했다. 질투가 난 세자빈 봉씨는 승희 권씨에게 생트집을 잡아 유혈이 낭자하게 회초리를 휘둘렀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소원왕후는 세자빈 봉씨를 매우 꾸짖었다. 1436년 어느 날 소상과 석가희가 싸우다 세자에게 들켜버렸다. 봉씨와 동성애에 빠진 소상과 술시중을 들며 노래를 부르던 석가희는 서로 자기가 세자빈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며 싸웠던 것이다. 세자가 소상에게 너가 정말 세자빈과 같이 자느냐라고 물으니 소상은 깜짝 놀라 그렇다고 답했다. 충격적인 대답을 들은 세자는 세자빈에게 강하게 경고했지만 세자빈은 여전히 소상을 곁에 두었다. 세자빈과 소상의 소문은 궁중에 파다하게 퍼져 결국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세종은 소상을 불러 그 진상을 파악한 후에 1436년 10월 26일 세자빈을 배출했다. 배출된 봉씨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 봉현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야사에 따르면 의지할 데가 없던 그녀는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죽었는데 그녀 나이 불과 23이었다. 다른 야사에 따르면 봉씨가 배출되자 아버지 봉녀가 애통해하며 자신의 허리띠로 딸을 목졸라 죽이고 자신도 자결했다고 하는데 실록에 의하면 아버지 봉녀는 배출되기 3개월 전에 병사했기에 허구로 보인다. 또한 실록에서 손빈 봉씨 역시 같은 해 죽었다고 되어 있어 젊은 나이를 감안했을 때 자살설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두 며느리가 배출되는 아픔을 겪은 세종 내외는 세자빈을 새로 뽑지 않고 이미 왕녀를 낳은 승희 권씨를 세자빈으로 삼았다. 세자빈으로 승격한 권씨는 왕실의 기대대로 1441년 7월 23일 경복궁 자선당에서 원손 이홍희를 낳았다. 원손은 훗날 비운의 임금 단종이 된다. 훗날 비운의 임금 단종이 된 왕세손의 그 험난한 인생을 예고라도 하듯 단종이 태어난 다음날 어머니 권씨는 산용열로 사망했다.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 폐위되어 유배당하고 그곳에서 살해되었다. 문종은 더 이상 세자빈을 맞이하지 않으면서 조선의 왕 중 유일하게 왕으로 재위하는 기간 동안 왕비가 없었던 왕이 되었다. 문종은 어린 외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다. 소원왕후 심씨는 남편 세종을 따라 궁으로 들어온 후 눈물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다. 아버지 시모는 시아버지 태종에 의해 영모로 몰려 사사되고 어머니와 자매들은 관비가 되었다. 게다가 두 며느리들은 잇따른 추문으로 배출된 데다가 셋째 며느리는 왕세손을 낳은 다음날 세상을 떠나버렸다. 사남 이명대군과 팔남 영웅대군에 보이는 병 때문에 궁에서 내쫓아야 했다. 병에 걸리는 것도 칠거지하게 해당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원왕후 심씨는 시련 속에서도 조용하게 남편 세종을 내조했다. 1436년 10월 세종은 세자향의 두 번째 세자빈인 순빈봉씨를 패하며 조정 신료 앞에서 아내 소원왕후의 덕을 널리 칭송했다. 세종은 세자빈을 두 번이나 패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소원왕후의 내조가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소원왕후와 세종은 금슬도 좋았는데 소원왕후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팔남이녀를 두었다. 세종이 5명의 후궁을 거느렸음에도 소원왕후 심씨는 후궁이나 그 소생들을 박대하지 않고 잘 대해주었다. 특히 세종이 총애하는 후궁에 대해서는 특별히 융숭한 대우를 해주었다. 후궁들 역시 이를 고마워하며 소원왕후의 소생들과 손자까지 양육해 주었다. 세종의 후궁인 신빈 김씨는 영웅대군을, 혜빈 양씨는 단종과 경혜공주를 잘 양육했다. 그렇지만 후궁들의 동향에 무감각한 소원왕후는 아니었다. 소원왕후는 궁궐 곳곳에 사람을 심어 후궁들의 동태와 왕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다. 소원왕후는 자신이 낳은 사남 이명대군이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유모를 통해 듣고는 세종에게 전하여 다스렸으며 다른 후궁과 왕자도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 1426년에는 세종이 강원도 횡성으로 간 사이 한양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다. 이 화재는 조선왕조 500년도 한양에서 전시를 제외한 평시에 발생한 재난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상점과 민가 2000채 이상이 불에 탔고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 당시 금성대군을 임신한 만삭의 소원왕후는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하였다. 화재 후 세종은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청 금화도감을 설치하고 가옥과 이면도로를 정비해 화재를 예방토록 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이나 명나라의 궁녀로 보내지는 처녀들의 전별원과 같은 국가행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소원왕후의 풍파는 끝나지 않았다. 1444년 11월 어머니 순흥한 씨가 세상을 떠났다. 한 달 후 소원왕후의 두 아들마저 잇따라 세상을 떠나자 소원왕후는 몸져 누웠다. 평소 효심이 깊었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자신의 잠저에 어머니 소원왕후를 모시고 온갖 정성을 기울였지만 소원왕후의 병은 깊어져만 갔다. 남편 세종은 병이 낫길 기도하며 승려 80여 명을 불러 불교식 기도회도 열었으나 결국 1446년 3월 24일 수양대군의 잠저에서 모든 한을 가슴에 품은 채 52세를 일기로 승하했다. 소원왕후는 생전에 설탕을 좋아해 와병 중에도 설탕을 찾았다고 한다. 당시 설탕은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사치품이었기에 소원왕후조차 쉽게 구할 수 없었다. 후에 소원왕후의 장남 문종이 설탕을 구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영전에 바쳤다. 평소 불교를 통해 마음의 한을 달래던 아내를 위해 남편 세종은 궁궐 안에 내불당을 세웠다. 수양대군은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46년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담은 석보상절을 지었다. 이에 감동한 세종이 이듬해 월인청강지곡을 지었다. 세종은 왕비의 자리가 비었으니 새로운 왕비를 들이시라는 신하들의 건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며 조강지처 왕비에 대한 의리를 마지막까지 지켰다. 세종도 소원왕후 승하 4년 후인 1450년 2월 8째 아들 영흥대군의 별궁에서 54세로 승하하였다. 세종 사후 왕이 된 문종은 평생을 눈물 속에서 살았던 어머니 소원왕후 심씨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외할아버지 시몬을 신원하였다. 생전 유달리 금슬이 좋았던 세종과 소원왕후는 죽어서도 함께했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영릉은 현재 경기도 여주시에 있지만 원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태종의 헐릉 옆에 있었다. 생전 세종은 아버지 태종을 존경하여 죽어서도 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었다. 1438년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묻힌 헐릉에서 제사를 지내고 영의정 황희 등에게 자신이 묻힐 수릉 자리를 정하게 했다. 하지만 이 수릉이 정해질 당시 논란이 있었다. 경복궁이 명당이 아니라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켰던 풍수가 최양선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며 조정을 뒤흔들었다. 그를 처벌하라는 대소신료의 청이 빗발쳤으나 세종은 최양선을 내치는 것으로 끝냈다. 1446년 3월 24일 소원왕후가 아들인 수양대군의 집에서 승하하자 세종은 왕비의 무덤을 태종의 무덤 헐릉 서쪽 언덕 오늘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조성하였다. 그리고 1450년 세종이 승하하자 아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어머니 소원왕후의 곁에 모셨다. 대가 끊긴다는 최양선의 예언이 적중했을까? 세종의 장자 문종이 비교적 일찍 죽었고 문종의 장자 단종은 숙부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며 세조의 장자 의경세자와 예종의 장자 인성대군 역시 단명했다.
이에 예종은 1469년 조부모인 세종과 소원왕후의 영릉을 지금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경기도 여주로 천장했다. 원래 이곳은 광주 이씨의 문중묘로 세조 때 대제학을 지낸 광주 이씨 이계정과 우의정을 지낸 이인손의 묘였다. 이인손의 장남이자 평안도 관찰사였던 이극배를 예종이 불러 묘자리 양보를 청하니 가족들과 상의에 응해주었다. 왕의 부탁이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야사에 따르면 당시 우의정을 지낸 이인손에게 묘자리로 쓸 명당을 일러준 직관은 이인손에게 몇 가지 금기사항을 일러주었다. 첫째, 묘택 앞을 흐르는 개울에 절대로 다리를 놓지 말 것이며, 둘째, 제실이나 사당 등 일체의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었다. 과연 직관의 말에 따라 묘를 쓰니 가문에서 정승과 판서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후손이 볼 때 이인손의 묘택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양반 체면에 다리도 없는 개울을 신발을 벗고 건너야 하는 것은 물론 멀리서 온 자손이 쉴만한 거처도 없는 등 제사를 지낼 때마다 고역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 이씨 문충에서는 직관의 말을 무시하고 제실과 돌다리를 지었다. 후일 예종의 명으로 경기도 여주의 세종의 천장 자리를 보러 온 직관 안효래는 소나기를 만났다. 비를 피할 곳을 찾는데 산자락 아래 조그마한 건물이 보였다. 광주 이씨 문중에서 세운 제실이었다. 그곳을 향해 가던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소나기에 불어난 개울물이었다. 낙담한 안효래의 눈에 돌다리가 들어왔다. 그는 돌다리를 건너 제실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 비가 그치자 주변을 둘러본 안효래는 깜짝 놀랐다. 그곳이 바로 자신이 찾아다니던 천하의 명당이었기 때문이다. 보고를 받은 예종은 이인손의 장남이자 평안도 관찰사 이극배를 불러 명당을 양보해달라 말했다. 정친회의 끝에 묘를 이전하기로 했다. 사실 세종과 소원왕후의 영릉은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풍수적으로 흉지라고 할 수 없었다. 훗날 구 영릉 자리에 순조의 인릉이 들어서기도 했다. 수맥도 흐르지 않고 흉지라고도 볼 수 없는 영릉을 예종은 할아버지 세종의 유언에 반하면서까지 천장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광주 이씨 가문이 조정의 요직을 독점하자 조선은 전주 이씨 왕조가 아니라 광주 이씨 왕조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이에 광주 이씨 가문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의정을 지낸 공신 이인손의 묘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칭송받는 세종. 찬란한 세종의 업적 뒤에는 그의 뒤에서 묵묵히 인고의 시간을 감내했던 조강지처 소원왕후 심씨가 있었다.